한반도 냉전 해체 프로젝트 이구동성 6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역사적인 회담이 막을 내렸습니다. 그 장소도 상징적이에요. 센토사 섬, 말레이어로 평화, 평온 뭐 이런 거 뜻한다는데 한반도의 평화와 정말 지긋지긋한 이 전쟁의 굉음으로부터 평온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앞으로가 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일단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총평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첫 만남이라는 게 가장 인상적이었고 네. 만나는 순간은 아마 전 세계 가장 주목을 받았던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사회주의 국가의 상징인 인민복을 입은 그렇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빨간 넥타이인가요? 네. 거기에 정장 차림을 한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잡는 순간 네. 가장 인상적이었고 네. 미국이 이제까지 이른바 사회주의 국가들 중에서 전쟁을 했던 국가들이 있잖아요. 네. 중국이 있고 베트남이 있고. 있고 또한 적대적 관계를 유지했던 쿠바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 세 국가하고 다 관계 정상화를 했지만 북한만은 예외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70여 년에 걸친 적대를 종식시킬 수도 있는 네.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1차적으로 전 그러니까 의의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첫 장면이 네. 그 둘이 잘 연출된 네. 양쪽에서 나와서 네. 정확하게 가운데서 만났고 뒤편에 6개의 성조기와 네. 6개의 인공기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장면을 갖고 미국 쪽에서 나온 비판은 미국 국기를 모독했다 라는 비판까지 나왔어요. 미국이 갖고 있는 일종의 전 세계 국가의 등급이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판 문명 표준 같은 거예요. 19세기에 이제 서구가 비서구를 식민지와 네. 지배할 때 서구의 기준을 가지고 이게 문명의 기준이고 나머지는 다 야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서 오리엔탈리즘이 이제 기원하는 건데 네. 미국이 냉전기에도 계속 갖고 있었지만 냉전 끝나면서 특히 탈냉전기에 엄청난 단극 시대의 자신감을 배경으로 힘과 도덕이 다 내가 탑이다라는 거 같고 미국적인 위계를 만들고 거기서 문명 표준을 만들었어요. 그 문명 표준의 가장 위에 있는 국가들이 G7이고 문명 표준의 밖에 있는 야만의 국가가 네. NPT도 안 지키고 네. 그 다음에 인권도 모독하고 네. 민주주의도 아니고 네. 트럼프는 캐나다에서 날라온 거죠. 네. 예, 캐나다에서 G7을 많은 일이 있었죠. 예, 캐나다에서. G7에서 공동성명 합의한 것을 에어포스 넘버 1을 타고 네. 오면서 설명하지 말라고 예, 그랬고. 예, 네. 트위터로 이제 난리를 치고 트루도 수상하고 네. 윅. 예, 트루도를 공격하고 온 거죠. 캐나다의 트루도 수상을 비판하면서 김정은하고 손을 잡는다는 것은 미국 패권판 그 문명 표준을 전복하는 행위예요. 일종의 자유주의적인 패권의 기존 문법에서 보면 국기가 모독당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른 여기서 국기가 플래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격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인공기하고 어떻게 성조기하고 같이 똑같이 있는 거냐. 그래서 영어 표현은 debasement of flag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장면으로만 보면 가장 인상적이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첫 발언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쉽지 않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었고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린 그릇된 편견과 관행이 있었다. 그걸 깨고 여기까지 왔다. 김정은이 보여주는 엄청난 결기, 그 전략적 결단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는 것이었고 트럼프의 첫 발언은 잘 될 거다. 네.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살아온 인생 전체가 고스란히 드러나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딜을 잘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1초면 알 수 있다고 했죠. 1초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쪽에서는 백도 혈통의 3대
네. 계승자로서 네. 북한의 운명을 걸고 여기를 나왔다는 네.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대단히 흥미로운 점은 그 눈과 귀를 가린다라는 네. 말을 네. 1호 통역사가 뭐라고 통역을 했냐면 네. 그러니까 한글 뉘앙스하고 영어 뉘앙스 굉장히 달랐는데 그러니까 장애물 정도로 그냥 업스테클로 했죠. 업스터클로 예,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한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메시지의 강도와 영어로 표현된 강도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었던 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70여 년의 역사 속에서 북한은 철천지 원수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고 네. 미국은 뭐 최근 편입니다만 악의 축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갈등을 빚어왔던 것들을 이렇게 굉장히 압축적인 말로 표현을 했는데 한글로는 굉장히 다가오게 그럼요. 네, 표현을 네, 했었습니다. 네. 근데 영어로는 대단히 좀 온건하게 나왔다는 점도 그 첫 장면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두 번째로는 그 핵 확산 금지 조약 밖에서 핵국가가 된 북한과 핵 확산 금지 조약 안에서 공식적인 핵국가이자 패권국가인 미국이 만났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북한은 이때까지 어떻게 보면 주류 국제정치학의 문법을 벗어나는 행동들을 계속 해왔고 예를 들어서 강대국에 편승해서 동맹을 체결하는 방식이 아닌 이른바 내적 세력 균형 정책, 즉 핵개발을 통해서 자기 체제 안전을 보장받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북한과 같은 작은 국가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도 있는 핵 억제력을 확보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작은 국가와 패권 국가의 만남이 또한 가장 인상적인 그 정상회담의 한 측면이었던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로는 일종의 오리엔탈리즘이겠지만, 그러니까 북한을 미지의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국가의 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구의 국제무대에 공식적으로 등장한다는 점, 그리고 그 상대방이 서구적 민주주의 문법을 파괴하고, 어떻게 보면 2차 대전 이후에 국제 정치 경제 질서를 지금 완전히 파괴해 나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점에서 그 집도 주류 국제정치학 문법을 완전히 벗어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두 지도자 모두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네. 지도자였다는 점에서 또한 그들의 첫 만남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단 합의한 거는 4개 항이죠. 아까 두 분 다 말씀하셨지만 북미관계 정상화 문제, 평화체제 문제, 그리고 비핵화 문제. 그다음에 이제 뭐 전쟁포로나 실종자 유해 송환 문제인데 결국은 의제가 3개였는데 남북 정상회담 할 때처럼 의제가 완전히 뒤집혔죠. 네. 비핵화 중심의 의제였는데 비핵화가 3번째로 밀려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핵화를 all-in one, 일괄 타결을 한다고 그랬다가 김영철을 만나고 나서는 갑자기 프로세스로 바꿨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회담 직전에 그렇습니다. 북한 쪽에서 먼저 우리 위원장이 가서 하시는 회담의 목적은 3가지인데 새로운 북미 관계, 중미 관계, 그다음에 한반도에 연구한 평화, 그다음엔 비핵화와 관련된 3가지 의제를 한다. 똑같이 당겼죠. 예, 3가지 의제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건 완전 한 물타기죠. 네. 마지막까지 협상, 이제 밀당 줄다리기를 할 때는 폼페이오가 CBID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결과다라고 했는데 이 의제 자체는 CBID를 3분의 1로 줄여놓은 거란 말이에요. 공동성명 조인 스테이트먼트의 첫 번째가 조미 관계, 북미 관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쁘게 보면 트럼프가 올인원을 하겠다라고 했고 폼페이오가 CBID만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다라고 한 걸 기대로 보면 엄청난 사기극이에요. 북한과 합의문이 만들어질 때 남북 합의문도 마찬가지고 북미 지금 합의문도 마찬가지인데 형식적으로 보면 북한 측 요구가 그대로 반영되는 지금 합의문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은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 국내적으로 명분 쌓기용으로는 대단히 좀 훌륭한 합의문이라고 보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왜 한국과 미국은 그런 형태의 합의문들을 수용하고 있는 걸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께서 말씀하시면 저한테 묻습니까? 상당히 고민되는데 네. 어쨌든 북한이 국제사회에 한 걸음 더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으로 하면 유인책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줄 테니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의 선물을 제공할 테니 국제사회로 나와라 라고 하는 뭐 그런 차원에서 남한도 미국도 그 북한 측의 요구가 반영된 합의문에 동의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트럼프를 위한 변명을 하나 하자면 예, 역사의식이 없다는 건데 이 의제 설정하고 기대나 목표를 설정하는 데서 네. 트럼프가 상당히 많은 변화를 사실은 갖고 왔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한 비핵화 CBID를 하라는 사람들의 일종의 시간대, 네. 예. 그런 표현을 한번 쓰셨는데 이 한겨레 21 기사 쓰면서 시간에도 나이테가 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네. 볼턴과 똑같은 때 나온 게 CBID니까 네. 그건 2001년 네. 나이로 치면 네. 그죠? 그런데 트럼프가 들고 나왔던 하나의 그 클레임한 거, 내가 해결하고 하고자 하는 거에 시간적인 시간대 네. 아니면 나이테를 보면 25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 거, 아무도 못한 걸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그렇죠. 들고 네. 나왔잖아요. 트럼프 방식이라고 예, 했죠. 그러니까 북핵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겠다라고 치고 나온 거죠. 네, 네. 그런데 지금 공동성명의 전체적인 구도, 네. 그 다음에는 의제 자체를 비핵화가 아니라 새로운 북미 관계를 만드는 것,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만드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비핵화를 가져간다는 건 네. 시간적인 나이테를, 네. 시간대를 역사의식이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반밖에 되는 거죠. 네. 그 역사의식이 늘어난 거예요. 네. 그래서 트럼프는 미국 주류에서 네. 주류의 문법을 다 깨는 파괴자로 돼 있는 거고, 김정은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판 문명 표준의 등급에 야만에다가 잔인하고 뭐 아무튼 나쁜 거는 다 있는 가장 아래예요. 네. 그러면 미국 주류에서 볼 때 트럼프와 김정은이 회담하는 건 기본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 틀을 완전히 깨는 발언이고 네. 깨는 하나의 의제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25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전쟁을 끝내야 되는 거죠. 조미 관계, 북미 관계, 새로운 북미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 지난주 한겨레 20일 기사 쓰실 때 송영무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의 의미를 몰타로 한 거를 쓰셨잖아요. 네.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아 이거 하면 노벨상 타겠구나 라고 한 것이고 뭐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뭐 무지무지 우주에 가 있었죠. 네. 언실 감각이 네, 없이 네, 네. 우주에 가 있다가 갑자기 수직 이착륙을 하는 거예요. 뭐 다른 식으로 하면 그냥 동체 착륙하듯이 뚝 떨어져가지고 야, 한 번에 다 못해 프로세스야 라고 했다가 이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려면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신뢰 외교, 신뢰가 있지 않으면 이거 아무것도 안 돼. 그럼 신뢰는 어떻게 생겨? 전쟁이 끝나야 돼. 새로운 북미 관계 있고 한반도 평화가 생겨야 돼. 그 논리적인 구조를 인정할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평가가 극과 극으로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아름다운 논리입니다. 아름다운 논리. 굉장히 큰 일을 벌인 네. 거예요. 하나만 덧붙이면, 그러니까 역사의식이 뭐 트럼프의 역사의식을 갖고 얘기할 뭐 계제는 아닙니다만 네. 트럼프 이전과 트럼프 시대의 지금 이른바 핵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면 네. 지금 북한은 작년 11월 29일 날 핵무력 완성을 선언할 정도로 실제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핵 능력을 그쵸? 갖춘 상태거든요. 근데 트럼프 이전을 보면 트럼프가 그 이전의 정책 결정자들을 비판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북한과의 협상을 했다고 하지만 북한의 핵 능력이 북한 말을 그대로 쓰면 질량적으로 증대되어 왔던 시기인 셈이죠. 그렇죠. 오바마 행정부의 예를 들어 전략적 인내 정책 같은 경우도 네. 그 기간 내에 핵 능력이 계속 늘어났던 기하급수로 늘어났죠. 따라서 트럼프에게는 현재적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는
관건이 되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이 협상에 반대하더라도 그러면 지금까지 당신들은 무엇을 했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거고 당장 본토 위협을 받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필요했던 부분이고 이 공동선언에 대해서 비판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니네들은 그럼 지금까지 뭐 했냐라고 다시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기자회견에서 사실 그 얘기도 있어요. 예, 한 셈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정당성을 좀 가질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안전담보와 완전한 비핵화를 교환하는 방식의 틀을 그렇죠.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명시가 안 돼서 사실은 그 비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그 단초들을 보여준 것 같아요. 또 다른 입구로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의 뭐 사실상 중단을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 그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그게 폐쇄하게. 동창리예요? 어디예요? 어디 있는 거예요? 미사일 엔진 실험장은 다른 곳이에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워게임 얘기하면서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얘기를 했고 또 하나 주한미군 논의는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까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좀 세부적인 사항들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 부서가비서가 있는 거 아니냐. 4개항의 공동성명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있는데 축약이 많아서 그 각주를 이제 무려 33쪽에 이르는 기자회견에서 그렇죠. 밝히긴 했지만 이 부속합의서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실은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죠.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보면 원래 3개 합의서가 있다라는 게 당시 속보로 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는 공동선언에 포함되지 않은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세부 사항들을 얘기하는 걸 보면서 혹시나 뭐 다른 그 공개되지 않은 합의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끔 합니다.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일정하게 중단한다는데 북한 쪽 설명이 있고 트럼프 설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쪽 설명은 북한이 공식적으로 니네가 우리한테 줘야 되는 시큐리티 어슈런스의 하나다라고 한 거고 그것을 전 세계에다가 설명하는 데는 트럼프가 갖고 있는 비용 문제를 슬쩍 얹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비용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도발적이다. 그렇죠. 프로보커티브하다라는 이건 정말 청기는 소리죠. 안보 딜레마를 해서.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놓고 보면 그 실무진에서는 성김 최선이나 조금 높이 폼페이오 김영철 수준에서 상당히 많은 얘기들을 했고 그렇죠. 그 얘기들이 각각 양쪽에 많이 보고돼서 이미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는 상태에서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폐쇄한다는 것도 사실은 그 아래급에서는 논의가 된 이 정상회담이 잘 되면 다음에 바로바로 할 여러 가지 목록 중에 하나가 있었던 게 아닐까. 그리고 그런 목록 중에 북한이 직접 제기한 것은 한미연합군사훈련에 최소한 전략적인 자산 전개하지 않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확실하게 예스를 해준 것 같고 이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는 그 정도까지는 북한이 제기하지 않았고 그런데 가기 전에 우리가 빨리 하면 이런 거 바로 할게 이 정도 얘기를 한 게 아닐까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미사일 시험장 폐쇄는 저 풍계리 핵시험장 폐쇄하고 맞물리고 그리고 그게 또 이제 핵미사일 시험 또는 시험 발사의 모라토리엄과 맞물리면 그 세 가지가 미래핵을 구성하는 3대 포인트인데 미래핵은 완벽하게 제거가 된 거예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세스다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단계적 동시적 조치에 대해서 북미 다 동의했다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단계적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짠 것처럼 보이고 폼페이오 방북을 2번이나 했고 CIA 실무진도 북한에 갔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 성김 최선희 라인에서 협상이 됐을 때도 설마 이 짧은 공동선언문을 만들기 위한 협상이었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비핵화 내지는 비핵지대화에 대한 단계적 동시적 조치 문제가 이야기됐을 거고 안전담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또한 단계적 동시적 조치가 이야기되지 않았을까라는 추론을 해보게끔 합니다. 그렇다면 상당 정도 이건 단순히 첫걸음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도 있다고 확대 해석을 또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두 분 다 좀 기대에 가득 찬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악마는 그
세부 사항이 있듯이 네. 그 세부 사항을 둘러싼 그 아마 논란은 뭐 계속되리라고 보이고요. 근데 지금 저는 아까 우리 저 이혜정 교수님 지적하신 거에 100% 200% 동의를 하는 게 그간의 북미 협상의 방식을 보면 이게 뭔가 이 북쪽이 뭐 비핵화 조치를 취해 나가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나가서 저 끝에 가서 북미 수교도 있고 뭐 평화협정도 있고 있는 거잖아요. 기자회견도 그렇고 공동성명도 그렇고 보면 북미 관계 정상화와 북미 신뢰 구축이 줄기의 가운데에 딱 있고 그 양편으로 북미가 서로 원하는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양편에 배치가 돼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그간에 있었던 디테일 속에 숨어있던 악마 때문에 계속 어그러졌던 판이 한편에서는 남과 북이 손을 잡고 끌어가면서 그 디테일 속에 숨어있는 악마를 이겨내고 또 한편에서는 지속적인 북미 관계 정상화 조치나 신뢰 구축 조치들이 이어지면서 이게 또 이렇게 두 가지를 또 밀어 올라가는 힘이 생길 수 있는 또 그 체제 자체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바라던 방식으로 이게 이제 원칙이 잡힌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왔어요. 그 비핵화의 진전하고 네. 판문점 선언 뭐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비핵화의 진전하고 남북 관계의 진전을 일정하게 절연시켜 놓은 거잖아요. 근데 기존의 보수, 한국과 미국의 보수의 아니면 한미동맹의 논리의 핵심은 비핵화의 진전이 없으면 평화협정도 안 되고 남북관계의 진전도 안 되고 북미관계의 진전도 안 된다. 그래서 비핵화가 입구에 거대한 바위돌을 하나 딱 해서 어디 우회로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지금은 길을 최소 다 세 개를 내놓은 거예요. 비핵화는 세 개 중에 하나, 의제 중에 하나. 한반도 평화, 그 다음에 새로운 남북관계, 새로운 북미관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비핵화를 다루는 방식은 미국의 문명 표준 아니면 미국 패권의 이해관계를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문명 표준을 가지고 비핵화를 다루면 대통령이 덜컥 만나주면 안 되죠. 그쵸. 문명 표준의 야만이니까. 끝에서 근데 비핵화를 가지고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의 능력을 드러내는 건데 능력과 의지에 굉장히 비대칭적인 딜이지만 역설적인 게 뭐냐면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능력을 드러내는 데 대한 동급의 반대급부를 줘야 돼요. 그러면 완전히 1대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패권을 생각하면 동맹에 대한 군사훈련을 안 한다고 함부로 얘기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쌍중단이 실제적으로 됐지만 이게 안보 딜레마기 때문에 쌍중단을 한다고 절대 얘기 안 했어요. 처음에 트럼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트럼프가 패권의 문법을 깨고 동맹의 문법을 깨고 비핵화에 미국이 올인했기 때문에 비핵화에 맞는 체제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가능한 최대의 합의가 이건 거죠. 체제 그렇죠. 보장을 해줄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이 없고 린지 그램이라고 상원 의원 있잖아요. 맥케인의 절친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트럼프의 절친이기도 하고 트럼프의 일정한 대변인 비슷하게 된 사람인데 미국 보통 보수의 상징이죠. 린지 그레엄이 이거를 어떻게 푸냐면 워게임을 조금 덜하면 북한이 위협을 느끼지 않는 숨 쉴 수 있는 브리딩 룸을 준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용 얘기 그거는 트럼프가 잘못한 거다. 일정하게 북한에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것 이거는 북한이 비핵화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조건이니까 그렇죠. 이건 해줘야 되는 거다. 그거보다 더 큰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저 독재자 살인마와 같이 앉을 수 있느냐 이퀄 푸팅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느냐 라고 기자회견에서 질문 나왔을 때 트럼프가 한 얘기가 미스 유니버스 스타일의 얘기를 했죠. 300만 명, 3천만 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면 어떤 짓이라도 하겠다. 갑자기 평화의 천사가 됐어요. 노벨상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드려야 됩니다. 제 말씀은 지금 이 구도를 완전히 바꾼 거예요. 구도를 완전히 바꿔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미국 주류가 깨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좀 지역적인 것부터 얘기하면 전 비용 분담 얘기도 대단히 좀 트럼프식 외교의 한 특징이라고 봐요. 외교이자 국내 정치죠. 외교이자 뿐만 아니라 그게 실익이라고까지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 무역 전쟁 하면서도 군사안보적인 문제하고 항상 연계시켜서 이야기를 했고
실제적으로 방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미국 전략자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더 비용을 내야 된다는 얘기를 이미 했던 것까지 고려한다면 어떻게 보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문제를 비용과 연관시켜서 이야기하는 평생의 것은 지론이에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식 외교의 가장 큰 특징을 한번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불감청 고소원이죠. 예. 뭐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국내 정책 반대를 좀 완화시키는 데 큰 그렇죠. 도움이 될 네. 수 있는 트럼프의 그렇습니다. 논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북한과 중국이 함께 주장을 했던 쌍중단의 그 틀을 완성된 완고화하는 미국이 거죠. 수용을 한 셈이죠.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안보 딜레마는 일상적인 국가 대 국가의 안보 딜레마는 좀 성격이 다른 측면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무기 대 한미동맹이라고 일단 단순화 좀 시켜본다면 그 둘의 경쟁이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 한반도는 일단 분단 국가라는 측면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분단 속에서 양쪽 다 그 상대방의 영토를 미래 자기 영토라고 주장을 하는 그러니까 이른바 통일남론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 딜레마가 전쟁 위기까지 가고 그것이 더 심화됐을 때 사실은 한쪽이 한편을 흡수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표출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형태의 안보 딜레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년 4월하고 8월 것들을 경험한 셈이고 그렇다면 그 안보 딜레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북한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문제와 자신의 핵무기들을 점차적으로 폐기해 나가는 과정을 사실은 연계시킨 셈이니까 저는 미국이 그걸 수행했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의의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수용한 거죠. 근데 저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주류 전체가 이 트럼프가 수용한 틀을 반대하기 어려운 것이 저는 북한의 핵 능력에 있다고 봅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본토 위협이 가시화되는 조건 하에서 그렇다면 전쟁이냐 아니면 해결이냐 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이고 해결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식 방식이라는 것들이 거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미국 주류가 반대한다면 전쟁하자? 그 얘기 이상 다른 이야기가 없을 거거든요. 없어요. 공동성명에는 없는데 전쟁은 곧 끝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기자회견 모두에. 또 과거가 미래를 디파인할 필요는 없다. 정의할 필요는 없다. 정말 거의 노벨 평화상 수락 연설 같은 엄청난 연설이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야 될 전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공식적인 종전선언은 없었지만 그와 관련해 북미가 충분한 논의를 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그 기자회견에서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던 건 뭐냐면 북한 중국 국경 봉쇄가 느슨해진 것도 사실이다라는 맞아, 그 얘기 언급이었거든요. 그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북제재 해제가 사실은 세부협상에서 이야기가 된 거고 단계적인 그 비핵화 조치에 따라서 대북제재 해제 얘기할 거라는 것은 북한 쪽은 이미 언론에 나온 거잖아요. 북한 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대북제재가 느슨해졌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저는 더 놀라운 건 뭐였냐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중국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점이에요. 그게 마지막 질문이었죠. 그 하물며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국제법적으로 어떻고 나발이고 간에 중국이 반드시 들어와야 되라고 표현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선진군자예요, 선진군자. 판문점 선언 사망에 나왔던 우리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웠던 3자 또는 4자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해 준 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 면에서는 저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가장 백미는 거기에 있었다고 보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으로서는 대단히 좀 불편해 왔던 두 가지죠. 그러니까 연습하고 그다음에 저기 한미합동군사훈련의 문제와 그 종전선언 또는 평화협정의 당사자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해결해 준 셈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그 북미 공동성명 3항에서 판문점 선언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확대 해석을 하면 남북관계의 자율성을 인정해 준 셈이기도 해요. 그게 누가 집어넣었는지 모르겠어요.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뭐 그거는 알 길이 없겠죠. 근데 양쪽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갖고 있는 공명심이 있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학습을 하다 보니까 문제 자체가 북한하고
미국하고 정상회담이 첫 번째니까 그러면 북미 간에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게 냉전을 끝낸 거고 한국에서 계속 냉전의 마지막 잔재가 한국인데 네가 그걸 깰 수 있다라는 데 대한 공명심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냉전 해체에 세 사람의 지도자가 같은 배를 타고 공동 운명체가 돼버렸어요. 북한이 단계적으로 비핵화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줘야 되는 것들이 한미가 고민하는 것들이 한 세 가지가 다른 영역이 있다고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군사적 대가, 군사적 조치가 필요할 거고 외교적 조치가 필요할 거고 경제적 조치가 필요할 다 거죠. 얘기해버리네. 근데 특히 이제 군사적 조치 문제가 한국 정부가 얘기하기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었습니다. 정치적인 터부니까. 예, 만약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우리가 그 작년 12월에는 연기하겠다고 했지 중단하겠다는 얘기는 못 했거든요. 만약 중단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국내 정치적으로 한미동맹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깨는 거냐 라는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문제 하나를 해결해 준 셈이에요. 그 다음에 저는 훨씬 더 껄끄러운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러니까 종전선언 또는 평화협정과 관련된 당사자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중국이 들어와도 좋다라는 얘기를 해 주었기 때문에 꼭 들어와야 된다. 예.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남북미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한국이 주도적으로 그렇게 설계하는 거 아니냐라는 일종의 의심을 받았던 알리바이 완벽하게 받았네요. 부분들을 사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해 준 셈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또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교차해서 방문해달라고 초청까지 평양 했어요. 워싱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여러 번 만날 거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 공동성명에도 나오다시피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한의 그 해당하는 고위급 인사 사이에 후속 회담이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재개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어디로 어떻게 갈 수 있을지 한번 그 사이에 남북은 뭘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 그냥 저는 걸림돌부터 얘기하면 결국은 CVID 중에서 V하고 I가 세부협상에서 어떻게 진행되냐 관건일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줄 미국이나 한국이 줄 선물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그러니까 검증 문제에 대해서는 주체 문제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임의 사찰 같은 것들, 특별 사찰 같은 것들이 계속 쟁점으로 붙어 있을 거고, 근데 그 부분도 북한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 근데 저는 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을 어느 정도에서 타협을 보느냐가 향후 평양 백악관 방문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 북한이 잠재적 핵국가의 지위를 포기할 것인가. 그러니까 개혁개방의 길로 나섰지만 만약에 정치군사적 갈등이 더 고조화됐을 때 다시 핵을 만들고자 하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장치들을 남겨두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자연스럽죠? 그게? 예. 그러니까 잠재적 핵국가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가 사실은 북미 세부 협상에서 가장 관건적인 요소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그 지점에 있어서 정책 타협을 어떻게 보내에 따라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만나게 되는 시점 같은 것들이 결정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점 어떻게 보십니까? 7월 27일 가능할까요? 저는 아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이미 이게 대단히 오랜 시간을 걸릴 거다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7월 27일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에 종전선언까지 가는 것 아니냐 하는 기대가 있었죠. 그러면 그 맥락에서 보면 종전선언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북한이 뭐 2016년 이후인가 아주 일관되게 했던 핵전쟁 위협은 하지 마라. 라는 부분은 이미 준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줄 수 있는 안보 대 안보의 교환에서는 평화협정인데 평화협정 가는 단계로 종전선언이니까
CBID에 대한 합의로 7월에 모이는 건 어려워도 가장 단기적으로 보면 거기에 뭔가 종전선언이 빨리 되면 그 종전선언이 되는 트랙하고 나머지 폼페이오나 김영철 아니면 뭐 성김이나 이쪽은 구체적인 건 상당히 오래 갈 테고 문재인 대통령이 2차 김정은 위원장하고 회담한 다음에 한 걸로 치면 피스키핑이 아니라 피스 빌딩으로 가는 과정을 빨리 시작하는 게 대통령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거다. 평화협정 수준은 의회가 도와줘야 되는 거니까 트럼프 개인이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빨리 하는 것. 그게 관건일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8월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중단하든지 빠이빠이 됐잖아요. 이미. 뭐 중단할 굳은 잔대 거기에 대한 반발도 지금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펜스 부통령 벌써 얘기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워게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표현하는 전쟁 연습일 거예요. 그럼 전쟁 연습 아닌 훈련이 있다고 당연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8월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사실상 중단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른바 브리딩 룸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문재인 대통령 가을 방문, 판문점선에 나온 것들은 예정대로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공은 한국 정부한테 넘어온 측면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판문점선을 실행할 때 사실은 이 북미 합의문도 그 실행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게 더 어려울 수 있죠. 네. 지금까지는 남북 정상회담을 일종의 브리지로 해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뭔가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구체적인 합의가 안 나왔으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트럼프가 굉장히 큰 걸 해준 거죠. 그렇죠. 예, 워게임 안 한다는 건데 이제는 한국의 보수와 한국의 국방부를 상대로 대통령이 단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북 간의 군사적인 긴장을 어디까지 이완시키고 어디까지 군축을 진행할 거냐. 이제는 미룰 데가 없어졌어요. 거기다가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 덕택에 중국과도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문정인 특보가 못 해준 걸 여지가 트럼프가 생긴 한 번 셈이에요. 해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문정인 특보가 그 얘기했으면 난리 났어요. 중국과의 관계에서의 그동안 좀 불편해 보였던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정부의 자율성의 영역도 상당히 커진 셈입니다. 이제 실력이 드러나는 이제는 쉬었다 다음 시간에 해야 하는 시간이 진짜 됐습니다. 아, 정말 역사적인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 정상이 언제든 실무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정상회담 정례화의 시대가 됐고 또 북미 정상도 이제 한번 만났으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앞으로 자주 만나자고 했고 평양에서 또 워싱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반도 냉전 해책 프로젝트 2부 동성 이번 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